오늘이 일요일 날이죠. 다음 주에 녹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한 번 더 녹화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를 합니다. 2026년 4월 12일 오후 3시 36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유비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유비는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나무 아래서 놀면서 나는 꼭 이렇게 깃털로 장식된 덮개가 있는 수레에 탈 거야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와 숙부 유자경이 너는 허튼 소리를 하지 말거라. 내가 우리 가문을 멸문시킨 셈이냐라고 혼을 냈다. 왜냐하면 유비 말은 황제가 되겠다는 소리였기 때문에 평범한 시대 같았으면 집안이 멸문될 정도로 위험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유비가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나는 크면은 황제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기겁을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옛날엔 황제가 뭐 되겠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집안을 아주 그러니까 아주 싹수를 잘라버린다 이거죠. 그랬던 거죠. 탁군 사람이었던 간홍은 어려서부터 유비와 친했다는 것으로 보아 같은 탁전 출신으로 추정된다. 유비는 15살이 되어 친척 유원기 후원으로 노식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다. 이때 공손찬과 유덕연과 동문이었다고 한다. 유원기 아내 유비 후원을 반대했지만 유원기는 유비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며 후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유비는 개나 말, 음악, 아름다운 의복 등을 좋아했으며 호걸들과 결의를 맺기 좋아해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준의 공부는 했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유비는 말년에 들어서는 독서에 신경을 써서 죽기 전 유선에게 늘 독서하고 수련하라고 말했다. 유조로 유선에게 한서, 얘기에 대해서 읽고 여유가 있으면 제자와 육도 상분서를 두루 읽어 다른 이의 지모에서 도움을 얻도록 하고 제갈량이 직접 필사한 신불회, 한비자, 관자 육도를 통달할 것을 권했다. 이러면서 승상이 경의 지량을 칭찬하여 심히 크게 수양해 바라던 바를 넘어섰다 하니 실로 그러하다면 내가 또 무엇을 근심하리라는 말도 남겼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유선의 나이가 이미 17이다. 15살이 되면 관리를 치르고 성인 취급하던 시절이니 17이면 현대 기준으로 이미 대학생 정도인 건데도 책 제목까지 하나하나 적어주면서 공부하라고 독촉하는 걸 보면 심지어 승상이 너 공부하라고 책을 여러 권 직접 집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너 꼭 찾아봐라 라고 하기까지 했다. 이는 유비나 제갈량이 주로 읽었던 책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 흥미로운 역사책이나 유가의 책도 있었지만 법가나 병가의 책이 많이 있다. 한서는 본조를 위한 관례고 얘기는 수양하기 위한 중요한 서적이다. 촉과를 보면 알 수 있듯 유비와 제갈량은 법가를 많이 따랐고 거기에 유가와 병가 등이 섞인 형태였다. 역사서와 유교의 경전과 병법서와 법가의 통치술에 이르기까지 지식의 폭이 넓다. 제갈량 문서에도 나오지만 제갈량이 순자를 중시했다는 설도 있다. 촉과 잠깐만요. 이에 대해 유학자들이 비판하기도 했지만 청나라 초기 학자 강신영이 말하길 무후는 군사 장군으로서 문사와 무비로 바빠 틈이 없었는데도 선수 신불에 한비작 관자 육도를 베껴 후주에게 전했는데 지금 서생은 도리어 일을 할 수 없으니 가히 부끄러움이 누구보다도 심하구나. 선주와 제갈량 모두 이 책을 읽기를 원했다. 고대의 사람이 독서하면 모두 실용적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 유생은 시문을 읊으며 말솜씨에 의지하니 비록 많아도 또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찬하였다. 그러니까
그 독서를 그렇게 권장했다는 거죠. 유비가 그 자기 아들한테도 독서를 그렇게 권장하고 그랬다는 거죠. 아무튼 유비는 공부를 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탁군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됐고, 유비가 공부를 때려친 건 아니고 노식이 유비를 가르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정에 복귀했기 때문이었다. 돌아온 후 무리들을 모아서 그들이 우두머리 노릇을 했다. 이 시기 말 상인인 장세평과 소쌍은 유비가 범상치 않다면서 후원했고, 삼국지 촉서 선주전은 전한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비는 모범적인 면과 거리가 멀고 유협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걸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유비는 어려서는 그렇게 공부에 열중하지 않았고, 한마디로는 놀기를 좋아하고 개구장이 스타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장비 출신 혀는 알 수 없으나 탁군 출신한 것을 볼 때 이 시기부터 장비와 어울려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탁군으로 도망친 관우도 여기에 함께 어울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섬겼으며 관우가 장비보다 몇 살이 많아 그를 형으로 모셨다고 되어 있는데, 장세평, 소쌍의 후원까지 감안하면 유비는 당대 두각을 나타낸 지방의 실력자 중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어렸을 때서부터 유비는 장비, 관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장비, 관우 이런 사람들이 다 삼국지의 유명한 인물들이잖아요. 잠깐만요. 너무 글자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유협이란 무리 같은 단어가 부정적으로 보여서 당시 유비를 두고 탁현 조폭의 우두머리라느니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후한말은 이런 식으로 지방의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각자 도생하는 것이 흔했다. 조은의 경우에도 공손찬에게 임관하기 전에 의종이 있었다고 언급된다. 국민은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여러 의무를 지는 대신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영제 시기에는 황제가 앞장서서 벼슬을 사고 팔고 각지의 반란과 도적이 난무하던 시기라 백성들이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황에서 실력자들 위주로 자경단처럼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흔했다. 실제로 삼국시대 당시 이 지역의 인구가 3만에서 4만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삼국의 인구는 8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한 나라가 건재하던 시절의 몇 분의 1만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죠. 법치국가, 법치국가인 지금도 폭력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때야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시대고, 힘 있는 놈이 왕초고 이런 세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하려 나경선에서 찻잎을 사고 돌아가는 길에 황건적 마원의와 마주쳐 집안의 가보인 검과 찻잎을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하다 장비가 나타나 유비를 구했다는 일화가 실려있다. 정사도 연의 내용도 아닌 요시카와 에이지가 창작한 내용이지만, 해당 삼국지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고 한국에도 영향을 준 데다가 유비의 효행을 강조하고 장비와의 만남도 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이후 서술된 여러 삼국지에서 해당 일화가 실려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독자들도 해당 일화를
연애의 내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도원결의, 나관중의 군담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관우장비가 유비와 도원결의로 의형제를 맺었다고 전하는데 정사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다. 도원결의. 유비 관우장비가 복숭아나무 숲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말, 삼국지평화 초반부 및 삼국지연의에는 1회에서 황건적의 난과 도원결의를 다루며 시작한다. 몇몇이 의기투합하거나 한 의형제나 의남매, 의자매를 맺는 일 자체를 뜻하는 일종의 관용어처럼 쓰이기도 한다. 근데 이게 말이죠. 그렇게 의형제를 맺었다. 관우, 장비, 유비가 이 세 사람이 복숭아나무 밑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이거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일 뿐이고 정사에서는 이런 얘기 없다는 얘기죠. 다만 여러 정황상 이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거나 혹은 그에 준할 만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의형제를 안 맺었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이 친하게 지냈다는 것만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김경환 삼국지에는 도원결의가 나오긴 하는데 유비, 관우, 장비뿐만 아니라 간홍도 참여한 것으로 나오며 형제 연을 맺는 게 아니라 황건적 토벌 출정식으로 나온다. 정사 관우전에서는 장녀와 대화할 때 관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나는 조공께서 후이 대우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유장군이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으니 이를 저버릴 수는 없어. 나는 여기 끝까지 머물 수는 없으나 반드시 공을 세워 조공께 보답한 뒤에 떠날 것이요. 함께 죽기로 맹세하는 것은 주로 의형제를 맺을 때 하는 것이고 또한 비시전에서 보면 관우들에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또한 관우가 죽은 직후 여러 인사들이 유비가 관우의 복수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실제로 의형제였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반드시 의형제를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비와 관우, 장비는 실제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죠. 정사 장비전에 따르면 관우가 몇 년 연장이어서 장비는 그를 형으로 섬겼고 관우전에 따르면 유비는 잠을 잘 때에도 관우, 장비와 침상을 함께 했을 때 그 은혜는 형제와 같았다고 한다. 위나라와 오나라에서도 이 셋의 두터운 신뢰관계에 대해 인정했을 정도이니 이 셋이 설령 진짜로 의형제는 아니었을지라도 굳건한 결속력을 지닌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형제를 맺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 차례 있었으며 오늘날 중국에서도 적지 않게 있는 일이다. 관시 문서 참조, 단순한 지인관계가 친구관계, 단순한 친구관계가 오래되면 깊은 친구관계로, 깊은 친구관계가 더 깊어지면 의형제로 발전하는 건 현재 중국에서도 자연스러운 수준이다. 물론 그 관계까지 도달하기는 매우 힘들고 중국에서도 의형제 관계가 너도 나도 있는 보편적인 건 분명 아닌 특수한 관계다. 유비와 장비가 관우를 만나게 된 시기를 황건적의 난이 발생한 184년 전후로 잡는다면 유비가 각각 219년과 221년에 두 사람을 이룰 때까지 서로 함께한 시간은 무려 35년에서 37년이다.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함께한 시간은 웬만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길었으며 오늘날에도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친후 관계로 매양 함께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더구나 그냥 어울려 다닌 정도가 아니라
유비 생애의 숱한 패배와 불운을 모두 함께하며 무수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서로 배신하지 않고 끝내 밑바닥 평민부터 각자 일국의 황제와 대장군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 역정을 모두 함께한 사이니 이 정도면 사실 도원결의가 실제로 있었네 없었네, 의형제였네 아니었네 따질 필요도 없이 이들 세 사람은 그야말로 가족이요 형제 관계였으리라 쉽게 추측할 만하다. 황건적의 난.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황건적이 들끓자 전국에서 이를 진압할 의병들이 일어났다. 탁군에 머물던 유비 또한 관우, 장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의병이 된다. 유비는 처음 거병할 때는 의례 그렇듯 유주에서 거병한 것이다. 유비는 황건적의 난에서 교위인 추정의 부장으로 출전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운다. 이후 187년 6월에는 장거우와 장순이 반란을 일으켜 유주를 공격하자 청주에서 조서를 받게 되었다. 종사를 보내 군사를 이끌고 장순을 토벌하게 했는데, 이때 종사라는 것은 이제 그 주목이나 군수의 속관을 말한다는 거죠. 평안을 지나다가 유비가 무용이 있음을 알았던 청주 평원군 사람 유자평의 추천으로 반란 진압에 참여한다. 유비는 들판에서 적을 만났는데 유비가 상처를 입어 죽은 척하자 적들이 뒤쪽으로 떠났고 이 때문에 그를 수레에 태워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때의 군공으로 유비는 기주 중산국 안희연의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현위인 안희위에 임명된다. 중산국은 유비 조상인 중산정왕 유승의 임지이기도 하다. 지방 말단이 지나지 않았지만 평민 출신이고 20대라는 젊은 나이를 고려한다면 그럭저럭 처세했다고 볼 수 있다. 도구 매질 사건. 지금 저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군공을 세운 사람 가운데 가짜 군공자를 선별하려는 조서가 내려오고 얼마 뒤 군의 감찰관인 도구가 안희연으로 찾아온다. 도구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명칭이다. 이러네요. 삼국지 평화에서는 이름이 체렴으로 나온다. 삼국지 선주전에 따르면 얼마 뒤 군의 감찰관인 도구가 안희현에 도착했다. 유비는 그를 만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곧바로 도구를 묶고 200대를 때린 후 인끈을 풀어 그의 목에 걸고 그를 말뚝에 묶어두고 관직을 버린 채 달아났다. 선주전 주석 전략에 의하면 군공을 세워 장리가 된 자들을 선별하여 추려내라는 조서가 주군에게 내려왔다고 한다. 유비는 자신이 파멸될 것이라 의심했다. 도구가 도착하여 유비를 내쫓으려 했는데 파견된 도구는 유비가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비는 도구가 머물던 전사에 찾아가 만나고자 했다. 하지만 도구는 병을 칭하며 만나려 하지 않았다. 유비는 이를 한스럽게 여겨 지소로 돌아간 후 부하들을 이끌고 전사의 문 안으로 뛰어들며 나는 부군의 밀교를 받아 도구를 체포하러 왔다 라고 말한 후 도구를 묶고 현의 경계까지 끌고 왔다. 그 뒤 인끈을 풀어 도구의 목에 걸고 나무에 묶어놓은 뒤 100여 대를 매질해 죽이려 했는데 도구가 애걸하자 풀어주고 도망갔다. 연희에서 장비가 뇌물을 요구한 도구를 두들겨 팼고 유비가 그를 말린 것으로 묘사됐으나 정서에서는 유비가 두들겨 팼다고 나온다. 사면. 이후 하진이 황건적 토벌 용도로 조정관리를 파견해서 자신의 모병에 응한 자는 지위 고하와 죄질을 막론하고 모두 사면해 주겠다고 선포했는데 유비는 도구 구타 사건을 사면받고 관직을 얻기 위해서 모병에 참고하고
군공을 세워서 사면받는 데 성공한다. 도의 관구위와 모병하려고 단영에 가던 도중 합의에서 도적을 만나 격파한다. 이때 받은 관직인 함일승은 스스로 내버렸지만 이후 임명된 고당현의 현위직은 받아들인다. 얼마 후 직책이 현위에서 고당 현령으로 승진하게 된다. 전기 군벌 시절 조조와 만났다. 고당 현령이 되었다는 본전 기록 바로 다음에 배송지가 주석으로 붙인 영웅기 기록에 따르면 영제 말년 유비는 일찍이 경사에 있다가 조조와 함께 패국으로 돌아와 모으고 불러들여 무리를 합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조가 등장합니다. 조조도 삼국지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잠깐만 조조를 한번 훑어보고 넘어갑시다. 이 서기 155년에 출생했다. 후한 예주 패국 초연. 여기가 지금의 그 안후이성 보저우시라는 겁니다. 사망은 220년 3월 15일. 향년 64세에서 65세 사이에 이제 사망했다. 사망지는 후한살의 하남윤 낙양. 여기가 현재는 허난성 로양시라는 겁니다. 후한의 사공, 후한의 승상, 후한의 비정후, 후한의 무평후, 후한의 위공, 후한의 위방 이렇게 되네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조조가 웃다가 망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뭐 진짜 그런지 그게 진짜 뭐 이 역사에 기록된 얘기인지 하여튼 언젠가 조조를 하게 되면 그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그 세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속담처럼. 그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으면은 야, 너 조조처럼 웃다가 망할래? 뭐 이런 식으로. 때마침 영제가 죽어 천하의 대란이 일어나 유비 또한 군을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는데 종군했다라고 되어 있다. 영웅기니 1차 사료인데다가 저자 왕차는 기억력이 매우 좋기로 유명했으며 유표가 형주를 다스리던 시절 유표의 관리로 일했기에 유표와 가까이 지내는 객장으로서 201년부터 208년까지 7년씩이나 형주에 의탁하고 있던 유비를 접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풍문보단 실제 유비를 보면서 그의 이런저런 사정을 가까이서 들을 기회가 많았을 것이므로 기록의 신빙성은 높은 편이다. 영웅기에선 유비가 수도 나경에 있을 때 조조를 따라 패국에 갔다고 쓰고 있는데 이때 유비가 청주 평원군 고당 현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후의 동탁 집권 시기와 뒤이은 군웅할거 시대도 아니고 아직 후한의 중앙정부 조정의 고리가 멀쩡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개 지방 현령인 유비가 무슨 특별한 사유도 나온 게 없는데 임지인 고당현을 놔두고 굳이 수도에 있을 이유가 없고 거기 한술 더 떠서 그냥 조조를 만났던 이유만으로 임지에서 한참 떨어진 조조의 고향인 패국까지 따라가 거기서 장기간 머무르기까지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유비는 고당 현련직을 버리고 수도 나경에 있다가 조조를 만나 패국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유비와 조조의 관계가 나오는데 뭐 이걸로서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조조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조조를 또 해야 되겠죠. 조조를 해야 될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려고 교차 검증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영제 말기 어느 시기에 유비는 고당 현령직을 버리고 관우 장비 간홍 등의 최측군만 데리고 나경에 갔다. 조조와 만났고 조조의 고향인 예주 패국
초연까지 따라가서 함께 군사를 모았다는 소리가 된다. 이들이 만난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유비가 장순이 난토벌에 참여한 187년 6월 이후 영제가 붕어한 189년 5월 사이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제 말년에 유비 연대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게 187년 6월 장순이 난토벌 참여뿐이기 때문이다. 이후 유비가 안희위를 언제 버렸는지 관구의와 단양에 언제까지 갔는지는 추측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기 때문 실제로 만남의 시기에 있어 추정 범위는 더 좁을 것이다. 삼국지 집회 무제기에 인용된 조별전에 따르면 조조가 전군 교위 오길 가능성이 따라 하여튼 전군 도의로 임명되고 고향인 초연으로 보내졌다고 하니 이때 유비가 함일승 혹은 고당 현령직을 버린 상태에서 조조를 따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조가 효기 교위로 임명되고 벼슬을 버리고 달아날 때의 경우는 이미 영제는 죽고 소제가 즉위했을 때이므로 영원기 기록에 들어맞지 않으며 또 이 당시 조조는 고향 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류에 머무르며 거병했으므로 역시 기록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확한 시점을 따져보면 조조가 전군도의가 된 188년은 영제 말년이기에 상충하지 않고 부합하는 면이 가장 큰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조조가 혼자 가다가 발생한 여백사 사건이 있는데 그때 유비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다. 여담으로 유비는 동탁토벌전 이후 공손찬에 소속되어 청주에서 머물다 도겸의 추천으로 예주에 부임하였으므로 예주 폐국 폐연에서 인망으로 군림하였고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긴 뒤에도 소패 즉 예주 폐국 폐연에 주둔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허도 조정과 조조 휘하에서 공식적으로 예주목에 임명되기도 하였는데 이 시기에도 예주의 인재들이 유비에게 출사했다는 기록들이 발견된다. 이로 미루 보아 어쩌면 비로적 이른 시기인 이 시점부터 유비는 예주 폐국 폐연에 영향력을 보유하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동탁토벌전 그러니까 이 유비는 말이죠. 어디서 무슨 난이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아주 토벌전에 나섰던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인지도를 쌓아갔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유비는 조조와 함께 동탁토벌전에 참가하지만 동탁토벌전에서 유비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진 행적은 없다. 참전했으니 싸우기는 싸웠을 것이고 조조와 같이 무리를 모으고 있다가 거병했던 것을 봐 당시 유비는 조조의 고향 패국에서 그동안 조조와 함께 모은 병력을 일으킨 후 동탁 집권 당시 혼란을 겪던 수도 낙양에서 도망쳐 진류에 머물며 봉기한 조조의 군대에 합류해 그와 함께 동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배송지가 주석으로 붙인 유비가 동탁토벌전에 종군했다는 영웅기 기록 다음에 이어지는 본전 기록에서는 바로 이후 유비가 적에 의해 격파당하니 중랑장 공손찬에게 달아났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쓰인 저 글자는 도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적군의 세력, 반역자, 역적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이 유비는 고당 현령직을 버리고 수도에 있다가 조조를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령으로 그대로 있다가 도적에 격파되기보다는 조조 휘하에서 반동탁 연합군의 적이자 그들이 역적으로 규정한 동탁과 싸워서 패하고 공손찬에게 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실제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될 때 한에서 맹주로 경문을 읽었던 원소나 산조에서 맹주로 경문을 읽었던 장홍이나 모두 동일하게 동탁을 적신으로 칭하고 있다. 즉 당시 유비 입장이나 후세 사료를 참고해서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 역시 후세의 사료를 참고해서 삼국지의 주석을 단
배송지 입장에서 보면 동탁군은 적신을 따르는 토벌을 해야 하는 적이었던 것이다. 지금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송지가 굳이 유비가 동탁군과 싸웠다는 영웅기, 주석 바로 다음에 유비가 적에게 깨뜨려져 공손찬에게로 도망갔다는 본전의 기술이 곧바로 이어지게 했던 것을 보아 그는 본전에서 간단하게 유비가 적에게 피해 달아났다고만 진수가 쓴 부분이 사실은 유비가 적인 동탁군과 싸우다 격파당하여 달아났던 일이라고 1차 사료인 영웅기를 인용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나라 대학자 학경은 배송지의 의도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저서 속구 한서의 영웅기를 주석으로 인용하면서 원래 삼국지에 달려있던 동탁을 토벌하는데 중군까지 했다까지 영웅기 주석을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에 의해 격파되어 분이 장군 공손찬에 갔다라는 기록까지 영웅기 주석으로 더해져 적었다. 이적에 의해 격파되었다는 것을 황건적 등의 도적대에게 격파되어서 공손찬에게 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냥 고당 현령을 쭉 하다가 도적대에게 격파되어서 공손찬에게 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봤을 때 학경이 속구 한서를 쓴 송말 원초 당시에 남아있던 영웅기에는 유비가 적에게 격파되자 분이 장군 공손찬에게 달려갔다라는 기록까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배송지는 영웅기를 인용해 사정을 자세히 쓰고자 했지만 적에게 격파당해 공손찬에게 갔다는 것 자체는 본전 기록과 겹치므로 굳이 영웅기 이 부분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경이 굳이 정사삼국지 주석 영웅기에 적혀있는 이상의 내용까지 선주전 본전이 아니라 영웅기 주석의 내용이라며 적었던 것을 보면 설득력이 있다. 거기에 공손찬을 분이 장군이라 쓰는 기록은 학경 속구 한서 영웅기 주석 이 기록뿐이다. 분무장군과 분이 장군은 서로 다른 자포장군 관직이긴 한데 서로 같은 급의 관직인데다가 무자와 유자는 붓으로 써놓으면 얼핏 비슷하기 때문에 저수, 여포의 예에서도 나오듯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관직이기도 하다. 결국 학경이 유비가 중랑장 공손찬에게 도주했다는 선주전 본전 내용뿐만 아니라 공손찬이 반동탁 연합군 당시 분무장군이었다는 정사삼국지 공손찬천에서 내용을 따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고 이들과는 다른 제3의 독자적인 원전인 영웅기에서 내용을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초평 원년 190년 봄 정월 주와 군은 모두 군대를 일으켜 동탁을 토벌했다. 동탁은 홍농왕을 죽이고 황제를 위협해서 서쪽 장안으로 옮겼다. 천하의 대란이 일어나 소열제는 다시 관신직을 벌였다. 후에 고의당에서 고당 현령으로 옮겨갔다. 헌제 후한의 제14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로 일컫는 마지막 황제로 휘는 협 자는 백화이다. 영제의 후궁인 미인 왕령의 아들이다. 태어나자마자 이를 시기한 후 하태우에게 어머니 왕민이 짐독으로 살해당하자 어머니인 동태우의 손에 양육되어 동후라 불렀다. 황자 시절의 자기는 발해 왕이었다가 하태우 소송의 이복형 소재가 등극하고 진류왕으로 전봉되었다. 어쨌거나 이때 유비와 함께 썼을 조조가
동탁과 싸워서 패한 건 위에서 말한 서영군과의 전투뿐이므로 유비는 서영군과의 전투로 인해 조조를 떠나 공손찬에게 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조조는 서영에게 격파당해 군대가 거의 와해되어 군사가 적었으므로 조조 밑에서 유비는 뭘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기고 조조와 반동탁 연합군을 떠나 공손찬에게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후 조조는 여기저기서 반란까지 겪어가며 생고생 끝에 다시 병력을 규합했으나 그 숫자는 겨우 1,000명밖에 되지 않았고, 병력을 어떻게든 모아서 원소가 있는 한 해로 이동한 후에는 더 이상 동탁군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원소에게 거의 종속된 부하 취급을 받게 된다. 사실 유비 입장에선 조조가 영 믿업지 못했을 수도 있다. 가짜 경문을 돌리고 원소를 맹주로 추대하기까지 하는 연희에서의 위선과 달리 실제 이 당시 조조는 반동탁 연합군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었을 공산이 매우 크다. 우선 가짜 경문을 돌리는 것 자체도 조조가 한 게 아니라 교무가 한 거고, 이 당시 반동탁 연합군의 추측으로 원술, 한복공주, 유대, 왕광, 원소, 장막, 교모, 원유, 포신 등 유럽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조조를 화려하게 수식하였기에 바쁜 무제기에서조차 조조는 그냥 대행분무 장군이라고만 나와 있고, 후한세엔 아예 조조가 참전했던 기록이 없다. 아마도 조조는 기타 쩌리 라인에 포함되어 있었던 듯. 하긴 자사나 태수도 아니고 자포 장군인 분무 장군에 대행해 다른 사람들은 각각 수만씩이 이끌고 오는데 몇천 명의 의병만 데려왔으니 당연할지도 물론 조인 유비가 모집해 데려왔을 병력도 있겠지만, 다른 지방관들이 이끌고 온 병력들은 명색이 후한의 정식 관군들이다. 또 산조 지역의 맹주로 뽑을 때 다른 자사나 태수들이 다들 총대 매긴 실어서 모두 일개 공주인 장흥을 맹주로 지지하는 마당에 명색이 중앙에서 서원 8교위 일원이었고 효기 교위까지 했었던 조조를 지지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절친인 장막과 포신이 있었는데도 그랬다. 무지에게서는 조조가 움직이지 않아 질책하는 것을 무슨 맹주 원소까지 질책하는 것 마냥 대단한 것처럼 묘사하는데, 실제로는 산조에 있었던 아무도 조조의 말을 안 들어주니 조조 혼자 피꺼쇼돼서 무작정 나갔다가 역적 동탁의 부하장수인 서영에게 된통 깨진 것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기껏 자기가 모은 병력, 조인의 모은 병력, 유비랑까지 모았던 병력, 장비막이 보내준 병력은 거의 다 날려먹고, 친구 장막이 보내준 장수 유자, 포신의 동생인 포도까지 전사하게 만든 다음 간신히 살아남은 산조에 돌아와서 거창한 계획을 제시하지만 절친 장막조차 쓰지 못했을 정도로 거창하기만 한 계획이라서 또다시 아우완. 이러다 보니 조조와 행동을 같이 했을 유비가 조조의 이꼴을 보고 그냥 그 길로 동문인 공손찬에게 도주한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두 번째 녹화니까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다음 주말에 가야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